네,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과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경선 레이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경선룰 확정에 따른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치권 이야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이제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된 두 분의 의견도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법정 내에서의 이제 사진이나 영상의 공개가 불허됐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이후에는 이 부분을 좀 허가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은 공개되는 사진이 없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특혜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전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관심사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런 특혜가 부여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재판부의 입장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지난번 구속 취소 사태 때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 구속 시한에 대한 영장 시한에 대한 그 시간 계산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하 주차장 출석 허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참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정들이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여당 일각에서는 어떤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애써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셨지만은 법원 근처는 지금 전혀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더라도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설사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했다 손 치더라도 하다못해 법정 내에서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상을 공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불허한 것은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특혜의 반복에 대해서 국민들은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재판에서 꼭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관련해서 촬영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하다면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특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구속을 취소해서 석방을 시킨 이유가 단순히 구속 기간의 산정 그 부분이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재판부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사실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절차적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이제 파면이 됐고요. 형사 재판을 가는 과정인데 대통령의 어떤 지금 법정에서 모습이 촬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과도하게 특혜다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거는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뭐 속보 소식 등 들어오면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기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유승민 또 그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불출마를 연달아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유승민, 오세훈 두 분의 이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의 지금 현 주소를 굉장히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대선 싸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최고인 싸움입니다. 중도에서 이기지 않으면 대선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들이 당 내의 어떤 그 경선의 어떤 상황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상황에서 과연 경선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어떤 낙담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경선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물론 뭐 민주당과 비교해서 큰 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세력 또는 그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탄핵 반대 세력만의 경선이 치러지는 가능성이 높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흘렀을 때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과 국민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여론을 봤을 때 과연 이래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경선을 치른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의 꽃가마 태워주기 위한 어떤 불쏘시개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같이 겹치면서 유력 후보들, 특히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들이 연달아 경선을 포기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실제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라던가 아니면 제3지대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도 SNS에 올린 글의 취지는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고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선수가 어떤 게임의 룰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박차고 나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민주당의 경선 룰에 대해서는 4명의 주자가 있을 때 2명 이상, 김경수 후보마저도 예비 후보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만 좋아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만이. 예비 후보만이. 그렇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유독 한 분이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신 거죠.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2021년도에 경선 때 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유승민 전 의원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게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 경선에서 이번에 반반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룰은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렇게 룰이 문제다 싶은 거는 본인이 볼 땐 불리하다는 거를 다 공언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백의종군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오만이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백의종군에서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였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이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강한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선당 후사보다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건 당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둔다.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을 불출마 선언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까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흥행 측면인 건지 아니면 중도층 확장 문제인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의 경선이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흥행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선에서 어떤 컨벤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감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모양새를 보면 소위 말하면은 윤심을 따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경선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특히나
과거에 계엄에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분들 또는 중도 확장성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경선에 과연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습니까? 오히려 흥행도 떨어지고 뭔가의 기대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상대방, 즉 민주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란 종식 또는 계엄 내란 세력에 대한 옹호 세력 심판론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뚫고 나갈 그런 그 유력한 후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대부분 뭐 예를 들어 계엄과 내란의 계엄 해제에도 반대했던 분들 또는 예. 내란에 따른 탄핵도 반대했던 분들이 대다수인 이런 경선이 되면은 과연 국민적인 흥행과 국민적인 관심사, 지지도를 올릴 수 있겠냐는 점에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라도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올 정도로 이 경선의 흥행이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그런 내부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아닌가 싶어요. 우려의 목소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들의 지지층을 어느 쪽에서 흡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4강이라고 빅4라고 했을 때 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빠졌을 때 그 공간을 누가 채울 것인가, 예. 4등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봤을 때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다,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3의 사람이 다크호스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포함했을 때 지지율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솔직하게 봤을 때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본선에 나갔을 때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뽑지 유승민 전 의원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거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지지율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숫자에 좀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지지율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어떤 지지의 어떤 양태를 보면 아주 강성도가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지지하느냐? 그건 뭐냐면 본선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경선을 통해서 집토끼든 산토끼든 뭔가 가능성이 있는 후보한테 지지율이 옮겨 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에 대해서 경선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 그다음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겨뤄본다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1위 쪽으로 옮겨 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지지율이 조건부 유예가 좀 있을 거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의식한다는 거는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선 경쟁력이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1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 어떤 빅텐트 내의 어떤 그런 경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후보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당내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선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역동성과 다양성과 확장성을 통해서 내가 1위가 된다면 지금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빅텐트를 통해서 맞이했을 때 제가 한덕수 대행을 이기면 저는 더 몸집이 커지는 거고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이 왜 없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지금 여러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좌측에 이재명 전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8.6%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죠. 좌측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주 한국갤럽에서도 2%의 선호도를 기록하면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여론조사 추이라고 할까요?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누가 대선을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 지금 뭐 길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당 안에 후보들의 경선이 지금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 후보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지금 소위 심판까지 이 국민의힘 후보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계엄과 내란의 바다에서 아직도 헤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변화를 궁극적으로 노리기보다는 사람 돌려막기로 궁색한 후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지난 갤럽에서 2% 또 이번 리얼미터에서 8%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의 대선 후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유력 주자가 되려면은 최소 두 자릿수를 넘어서야지 확장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론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소위 말해서 2% 8%의 그런 지지율만 가지고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다 결집시키고 또 중도 확장성까지 즉 넓은 어떤 그 지지 결집도를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 여전히 좀 의문 가는 점이 있다. 좀 그런 점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니냐.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덕수 대행에게 꽃가마 왜 태워주냐. 과거에도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또 외부 영입이냐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선택된 후보가 1등한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5월 4일 퇴임 시한에 맞춰서 공무원 퇴임 시한에 맞춰서 사퇴를 시키고 그리고 또다시 경선을 한다 손 치더라도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한쪽으로 확실하게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결집력을 높일 수 있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다 안 되니까 심판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정답일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도 확신을 못하는 상태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성일정 의원이랑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할 예정이었는데 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자제를 또 네. 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은 어떻게 좀 분위기를 봐야겠습니까? 당내 상황은 제가 볼 때 경선은 경선대로 하고 만약에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은 대행 아닙니까?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대항이라는 어떤 꼬리표를 떼자. 그런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 커지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리얼미터 그 지지율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봤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갤럽 지지율을 봤는데 갤럽 지지율에서 2%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이른바 면접 조사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한덕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한덕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2% 의미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낮을 것 같지만 그때 2%가 누구였냐? 오세훈 시장도 2%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얼미터를 보니까 8%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빠집니다. 앞으로. 그럼 제가 볼 때 10%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도 잠시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예. 가장 좋게 나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문제가 있다. 우리 당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장을 그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였냐? 전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민주당 예전에 국회를 출입했을 때 민주당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하게 얘기합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컸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을 넘어서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게 한덕수 포비아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운이 좋아야 돼요. 여기서 말한 운이 단순히 그냥 럭키하다, 운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그 시대 정신이 뭘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 정신이
통합과 경제라고 봐요. 예. 근데 경제는 뭡니까? 지금 단순하게 우리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민생 경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런 어떤 이력과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 대표처럼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과연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삶의 이력과 경험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트럼프하고 전화하고 나서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통합적 리더십이에요. 이분이 전북분이고 또 하나는 여야,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서 다 총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적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전 대표를 시작으로 비명계 3인이 모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사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은 교수님께 먼저 여쭤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구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배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민주당의 경선은 국민 경선은 계속 이어져 왔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 2등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숨쉴 공간을 주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본인이 볼 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 처리됩니다. 재판 중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제가 볼 때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이분은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이 진공 상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명계가 의미 있는 20, 30%를 차지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비명이 당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악착같이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룰도 바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당권, 내가 서로 이번 대선에서 지더라도 친명의 당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이자 조급함의 발로 아닐까 싶습니다. 경선 룰을 지적하셨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비명계 3인도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뭐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뭐 일단은 50대 50의 경선 룰은 바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50% 즉 당원 투표를 이제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당비를 낸 경험이 있는 당원까지 다 포함하느냐. 김경수 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당원들도 포함시키자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통합선대위를 사실상 구성을 한 겁니다. 비명 세력을 전진 배치하면서까지 당내의 분란을 없애기 위한 통합선대위를 만들었는데 만약 지금 3김의 비명 후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사실은 이 통합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유지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제 후보들의 구체적인 요구, 그러니까 큰 틀은 유지하지만 후보들의 어떤 그 세세한 요구는 일부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통합선대위를 만든 그 민주당의 또 뜻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일부 후보들의 요구도 좀 수용돼야 될 여지가 있다. 또 그렇게 보고요. 물론 민주당이 보수 진영의 이 역선택, 대규모 경선 참여 이것을 우려한 대목은 현실적인 대목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원칙대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지든 사실상 2등이 누구냐에 더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 어떤 커다란 변수나 또 커다란 어떤 그 이변 이런 가능성은 기대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이재명 전 대표 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 공식 일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업계를 방문을 합니다. 네. 행보 하나하나에 사실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반도체 업계를 먼저 찾았다는 부분은 어디서 의미를 둬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예.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 방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제, 어떤 자율, 일할 수 있는 여건. 무엇보다 AI는 뭔가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벽돌을 찍어내듯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52시간만 일할 수 있는 연구, 과연 우리나라에서 AI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가지고 우리가 대만, 일본, 그다음에 중국, 미국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52시간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이재명 대표께서 다 해줄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와서 못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규제를 풀어주는 거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K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떤 그 수익을 나누면 좋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업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 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어떤 창의와 혁신, 경쟁 속에서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지 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서 이 전 대표의 그동안 행보에 대해 비판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혁신 기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중국에서 그런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충분한 지원과 2, 3년 내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유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은 52시간 더 100시간 일해라, 60시간 일해라 이래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게 아니다. 꾸준한 지원과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안정 속의 성장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창조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사실 어대명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안정과 성장에 무게를 둔 행보가 아닌가 싶고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해 왔던 잘사니즘의 어떤 그 하나의 행보로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안정적인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이게 대담 중에 나오는 호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좀 짚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